산모분, 힘주세요. 제가 받을게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진통보다 더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한 아이였어요. 이혼하고 혼자 강릉까지 도망쳐서 몰래 나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분만실에 들어온 당직 의사가 이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2년 전 저를 버린 전 남편. 그 사람의 장갑 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보다 더. 이 이야기는 2년 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처음 만난 건 벚꽃이 지던 4월이었어요. 대학 동기의 소개로 나간 자리에서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인사를 하고 나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길어졌어요. 저는 속으로 이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을 마시다 흘렸을 때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자기 손수건을 내밀었어요. 눈도 안 마주치면서 손수건만 슬쩍. 그게 강지호라는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말이 없고 표정이 없고 뭘 생각하는지 도통 알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 그이가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그 한마디가 어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나란히 걸었어요. 그이가 슬쩍 바깥쪽으로 섰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저는 그때 이미 이 사람한테 마음이 기울고 있었어요. 6달을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빠르다고 했어요. 친구들도 말렸습니다. 무뚝뚝한 남자가 변하면 더 무섭다고. 그런데 저는 알았거든요. 이 사람이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신혼생활은 소박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지호는 대학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3년 차였고 저는 동네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돈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지호는 당직이 아닌 날이면 항상 저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그게 아침이 시작된다는 신호였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밥하고 국, 반찬 2가지가 놓여 있었어요. 화려한 건 아니었습니다. 계란말이가 좀 타 있을 때도 있었고 국이 너무 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당직 서는 날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미리 해놓고 갔거든요. 저는 한 번은 물었어요. 꼭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지호가 국을 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빈속에 출근하면 내가 하루 종일 신경 쓰여. 그게 다였어요. 그이의 사랑 표현은 언제나 그런 식이었습니다. 퇴근길에 꽃 한 송이를 사오는 날이 있었어요. 포장도 안 된 꽃 한 송이. 그걸 식탁 위 컵에 꽂아놓고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게 뭐야? 꽃집 앞에 있길래. 거짓말인 거 알았어요. 우리 동네에서 그 꽃집까지는 2 정거장을 돌아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이는 절대 들킨 티를 안 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었어요. 좋아한다는 말 대신 2 정거장을 돌아가는 사람.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식 날 오명자 여사는 하객들 앞에서 웃고 있었지만 저한테는 한 번도 눈을 맞추지 않았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들은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집안이 맞지를 않아. 지호가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옆에 있던 지호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을 말한 거지. 뭐가 잘못됐어? 그날부터였어요. 시어머니의 전화는 일주일에 3-4번 왔습니다. 내용은 늘 비슷했어요. 살림은 제대로 하는 거냐? 지호 영양 관리 좀 해라. 전공의가 얼마나 힘든데. 꽃집 알바? 그걸 직업이라고.
저는 웃으면서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면 손이 떨렸어요. 지호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이가 병원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았거든요. 36시간 당직을 서고 돌아와서 쓰러지듯 잠드는 남편한테 시어머니 이야기까지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삼켰습니다. 그게 제 잘못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시어머니의 전화가 오면 마음이 무거웠지만 지호가 퇴근하고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면 다 괜찮아졌거든요.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지호가 당직을 마치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저는 거실 소파에서 기침을 하다 잠들어 있었어요. 눈을 떴을 때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죽이 놓여 있었고 옆에 메모가 있었어요. 약 먹고 자. 죽 식으면 1분만 데워. 그 메모를 손에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코끝이 찡했어요. 감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이렇게 아끼고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온몸으로 느꼈어요. 결혼 2년 차. 저는 그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남편, 작지만 우리만의 집, 소박하지만 매일이 충분한 생활. 시어머니가 가끔 마음을 긁어도 지호가 곁에 있으면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행복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집에 찾아온 날부터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오명자 여사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좀 이야기하자.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차가웠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그날 제 인생이 바뀌리라는 걸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더니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 한 잔 줄래? 저는 시키는 대로 차를 내렸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명자 여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서연아, 내가 못된 시어머니인 거 알아?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너한테 잘한 건 없어.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다음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이건 내 편에서 하는 말이야. 시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지호가 어떤 여자와 나란히 걷고 있는 사진. 카페에 앉아 마주보고 있는 사진.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사진. 3장.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안하다, 서연아. 3개월 전부터라더라.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진 속 지호는 분명 지호였습니다. 제가 매일 보는 그 옷, 그 시계, 그 뒷모습. 누가 찍은 거예요. 내가 이상해서 사람을 붙였어. 전공에 끝나고부터 야근이 너무 잦잖아. 시어머니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연기라는 걸 저는 2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날 밤 지호가 퇴근했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불도 안 켜고 사진 3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현관문이 열리고 지호가 들어왔습니다. 왜 불 안 켜고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을 열면 울 것 같았거든요. 지호가 불을 켰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일이야? 저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호가 사진을 주워서 봤습니다. 1초, 2초, 3초. 그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 어머니가 주셨어. 지호가 사진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아, 이건 그 여자가 누구야?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는데 턱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호가 한참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저한테는 대답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거지만 지호가 그날 밤 침묵한 건 외도를 인정해서가 아니었어요. 사진 속 여자는 지호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산부인과 동기 중 한 명이 연구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었고 어깨에 손을 올린 건 그 동기가 울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었거든요. 하지만 지호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이도 자기 어머니가 이런 짓을 할 줄 몰랐거든요. 사진을 보는 순간 지호의 머릿속에는 이걸 누가 찍었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왜 이걸 가지고 있지가 먼저 떠올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기 전에 제가 먼저 말해버렸습니다. 말 안 하면 인정하는 거야. 저도 그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상처받은 사람은 제일 날카로운 말을 먼저 해버리더라고요. 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그리고 겨우 나온 말이 시간을 줘. 그 말이 제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시간을 달라는 건 변명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면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일어섰어요. 눈물이 쏟아지기 전에 방으로 들어가야 했거든요. 서연아, 나한테 말 걸지 마. 방문을 닫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베개를 꽉 물었어요. 그날 밤 지호가 방문 앞에서 3번 노크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시어머니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 아니었어요. 휴대폰 메시지 캡처본이었습니다. 보기 싫겠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지호와 그 여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오늘 고마웠어. 다음에 밥 사줄게. 보고 싶다. 마지막 문장에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보고 싶다. 지호가 다른 여자한테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하지 않던 말을. 나중에 밝혀진 건 그 메시지도 조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사립탐정에게 시켜서 대화 내용을 편집한 거였습니다. 원래 문맥에서 떼어내면 어떤 대화든 오해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저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혼 서류는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지호한테 들이밀었을 때 그이가 처음으로 크게 동요했어요. 서연아, 잠깐만. 잠깐만이 벌써 2달째야. 저는 더 이상 이 사람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어요. 1달 동안 매일 밤 울었습니다. 이제는 눈물도 안 나왔어요. 나는 더 못하겠어. 내 말 좀 들어. 들을 말이 있으면 진작 했어야지. 지호가 저를 잡았습니다. 팔목을. 그 손이 뜨거웠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뿌리치면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인해. 지호가 한참 동안 이혼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펜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류 위에 이름을 썼어요. 강지호. 3글자가 적히는 동안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거든요. 여기서 울면 제가 약한 사람이 되니까. 지호가 펜을 내려놓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날 지호가 아무 말 못한 건 이미 시어머니의 조작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확실하지 않은 말로 저를 더 흔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침묵이 저한테는 포기로 보였습니다. 이혼 신고를 하고 집을 나온 날,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뒤에서 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잘 먹고 다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아침을 차려주던 사람의 마지막 말이 그거였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릎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서 주르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졌어요. 소리 없이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30살의 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사랑을 잃었어요. 서울을 떠난 건 이혼 신고 사흘 뒤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언니는 미국에 살았습니다. 친구한테 신세지기도 싫었어요. 이혼했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는 것 자체가 숨이 막혔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펼쳤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먼 곳,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손가락이 강릉에서 멈췄어요. 이유는 없었습니다. 바다가 있으니까 그것 하나였어요. 강릉에 내려서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반지하였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고 창문을 열면 주차장 벽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좋았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이니까.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불쌍하게 쳐다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짐이라고는 캐리어 하나, 옷 몇 벌하고 세면도 구하고 결혼할 때 친구가 선물해준 머그컵 하나, 그 머그컵에 커피를 타서 마시면서 빈 방을 둘러봤어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귀가 아팠어요. 서울 집에서는 이 시간이면 지호가 부엌에서 뭔가를 부딪히는 소리가 났거든요. 냄비 뚜껑, 도마 위 칼소리, 수도꼭지 틀리는 소리. 그 소리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것 같았어요. 꽃집을 연 건 강릉에 온 지 한 달 뒤였습니다. 상가 골목 끝자락에 빈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월세 40만 원. 전 주인이 두고 간 선밥 몇 개와 낡은 냉장고가 전부였습니다. 이름은 봄날의 꽃으로 지었어요. 거창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봄이었으니까. 아침에 시장에서 꽃을 떼어오고 하루 종일 혼자 가게를 지켰습니다. 손님은 하루에 3~4명, 좋은 날은 5명. 돈은 빠듯했지만 꽃을 만지는 시간은 좋았어요. 꽃은 묻지 않았거든요. 왜 여기 왔는지, 왜 혼자인지, 왜 울고 있는지. 가끔 분홍색 카네이션을 다듬다가 손이 멈출 때가 있었어요. 지호가 포장도 안 하고 사온 그 꽃, 컵에 꽂아놓고 아무 말도 안 하던 그 사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꾸 떠올랐습니다. 임신 사실을 안 건 강릉에 온 지 5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인 줄 알았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그런데 열흘이 넘도록 멈추지 않았어요. 설마.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결과를 기다렸어요. 2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린 테스트기가 떨려서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걸 다시 줍지 못했습니다. 아, 그 한 글자만 나왔어요. 웃음도 울음도 아닌 그냥 숨이 빠져나가는 소리. 이혼한 남자의 아이. 떠난 사람의 아이.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아이.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강릉 시내 산부인과를 찾아갔어요. 접수대에서 이름을 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란에서 펜이 멈췄어요. 쓸 번호가 없었거든요. 빈칸으로 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봤어요. 어머, 축하드려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화면을 봤습니다. 쌍둥이에요. 여기 2개 보이시죠? 화면 속 작은 점 2개. 깜빡깜빡 뛰고 있었어요. 심장이. 둘 다 건강하네요.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둘. 이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제 안에 둘이나 살고 있었어요. 진료실을 나와서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흐릿한 사진 속 작은 점 2개. 아직 얼굴도 없는, 손가락도 없는, 이름도 없는 존재들. 그런데 살아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심장을 뛰고 있었어요. 엄마가 미안해. 첫마디가 사과였습니다. 아빠 없이 태어나게 해서, 엄마 혼자라서,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눈물이 초음파 사진 위에 떨어졌어요. 사진이 번졌습니다. 알릴까 생각했습니다. 지호한테. 새벽에 눈이 떠지면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어요. 번호는 아직 외우고 있었거든요. 한 번만 누르면 됐습니다. 한 번만 전화하면 이 아이들의 아버지한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매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떠난 사람한테 아이로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임신했으니까 돌아와 하는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무서웠어요. 지호가 그래서 하면 어떡하지? 지우면 되잖아 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나서서 그 아이가 지호 아이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상상만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지킬게.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배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아직 콩알만 한 아이들한테 아빠 없어도 괜찮아. 엄마가 2배로 할게. 그게 진심이었는지 저 자신한테 하는 위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임신 4개월부터 배가 눈에 띄게 나왔습니다. 쌍둥이라 보통보다 빨랐어요. 꽃집 손님 중에 아줌마 한 분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임신하신 거예요? 아, 네. 좀 됐어요. 어머, 축하해요. 남편분이 좋아하시겠다. 웃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불룩한 배를 손으로 쓸어내렸어요. 너희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거울 속 제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밥 해주고 포장도 안 된 꽃 사다 주고 아무 말 없이 손수건 내밀어주는 사람이야. 배를 감싸 안았어요. 근데 지금은 옆에 없어. 그 말을 하는 순간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쌍둥이는 제 뱃속에서 꿈틀거렸어요. 마치 괜찮다고 엄마 울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혼자 준비했습니다. 산전 검진은 매달 혼자 갔어요. 대기실에서 다른 임산부들 옆에 남편이 앉아 있는 걸 볼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기용품은 중고로 샀어요. 온라인에서 쌍둥이용 유모차를 찾았는데 새 제품은 너무 비쌌거든요. 한번 쓰고 파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반값에 샀습니다. 아기 옷은 시장에서 제일 싼 걸로 골랐어요. 분홍색 2벌, 하늘색 2벌. 아직 성별을 몰랐으니까 2가지 다 샀습니다. 작은 원룸에 유모차를 펴놓으니까 방에 반이 찼어요. 그걸 보면서 웃었습니다. 울면서 이렇게 좁은 데서 셋이 살아야 하는구나. 근데 괜찮아. 셋이면 충분하지. 임신 7개월째 새벽에 배가 뭉쳤습니다. 통증이 와서 식은땀이 났어요. 119에 전화할까 하다가 조금 기다리니 가라앉았습니다. 가라앉고 나서 한참을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어요. 만약 지금 진짜 큰일이 났으면, 만약 119가 늦었으면, 만약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으면 전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정말 혼자구나 하는 걸 뼛속까지 느꼈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했어요.
강지호. 아직 지우지 못한 이름. 엄지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누르면 안 돼. 누르면 안 돼.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배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가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천장이 뿌옇게 번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에 강릉에 왔고, 여름을 버텼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왔어요. 배는 점점 커졌고, 꽃집 일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만삭이 되자 가게 문을 닫아야 했어요. 출산 예정일 2주 전, 병원 가방을 미리 싸놓았습니다. 아기 옷 4벌, 기저귀, 수건, 세면도구, 제 옷 1벌. 가방 옆에 초음파 사진을 넣었어요. 처음 받았던 그 사진. 점 2개짜리. 눈물로 번졌던 그 사진. 가방 지퍼를 닫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거의 다 왔어. 엄마가 잘할게. 그날 밤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었습니다. 새벽 3시에 깬 건 양수가 터졌기 때문이었어요. 택시를 불렀습니다. 새벽 3시 강릉의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전화기를 잡는 손이 떨려서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병원이요. 산부인과. 빨리 좀. 말을 끝내기 전에 진통이 왔어요. 이를 악물고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급하게 출발했어요. 보호자 연락은 하셨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산모분 괜찮으세요? 누구한테 전화 좀. 괜찮아요. 혼자예요. 택시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사님이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속도를 더 올렸습니다. 창밖으로 강릉의 가로등이 흐르듯 지나갔어요. 진통 사이사이 뱃속에서 아이들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아이들한테 한 말인지 저한테 한 말인지 모르겠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 2명이 휠체어를 가지고 뛰어나왔습니다. 산모분, 언제부터 진통 왔어요? 1시간쯤 전이요. 양수가 터졌어요. 몇 주예요? 37주요. 쌍둥이. 간호사의 표정이 급해졌어요. 분만실 준비해 주세요. 바로 갑니다. 휠체어에 실려 복도를 지나는 동안 형광등이 연속으로 지나갔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진통이 점점 간격이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은요?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없어요. 간호사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산모분. 저희가 있으니까.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았어요.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하얀 천장, 무영등, 기계음, 심장 박동 모니터에서 규칙적인 소리가 울렸어요. 제 심장이 아니라 아이들의 심장이었습니다. 둥, 둥, 둥. 둘이 동시에 뛰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수액을 연결하고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산모분, 자궁 경부 8cm 열렸어요. 빠르네요. 당직 선생님 호출할게요. 곧 분만이 시작될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진통이 밀려왔어요. 파도처럼. 잠깐 물러났다가 더 세게. 저는 침대 난간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옆에서 힘내세요 해줄 사람이 없어도 혼자 해내야 했으니까. 그때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파란 수술 가운, 흰 마스크, 수술 캡. 장갑을 끼면서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37주 쌍둥이, 양수 파막. 차트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어요. 멈췄습니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
어둡고 깊은 제가 2년 동안 잊으려고 발버둥 쳤던 그 눈. 강지호. 세상이 멈췄습니다. 소리가 사라졌어요. 기계음도, 간호사의 목소리도, 심장 박동 모니터의 소리도 전부 물속으로 가라앉은 것처럼 멀어졌습니다. 그이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차트를 잡은 손이 굳었습니다. 1초, 2초, 3초, 영원 같은 3초였어요. 그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동공이 커졌어요.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가가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진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년 만에 이 얼굴을 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필이면 이 사람이, 하필이면 이 순간에 간호사가 상황을 몰랐어요. 선생님, 산모분 자궁경부 거의 다 열렸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그 말에 지호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았습니다. 차트를 내려놓았어요.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걸음이 느렸습니다. 평소의 지호가 아니었어요. 병원에서 전공의 시절부터 수백 번의 분만을 해왔을 사람이 마치 처음 분만실에 들어온 인턴처럼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앞에 섰어요. 내려다봤습니다. 마스크 위에 눈이 젖어 있었어요. 산모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산모분, 힘주세요. 제가 받을게요. 산모분. 그 호칭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2년 전까지 서연아라고 불렀던 사람이 저를 산모분이라고 불렀어요. 의사니까, 전문이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은 제 전 남편이 아니라 담당 의사니까. 그걸 알면서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분만이 시작됐어요. 숨 크게 쉬세요. 힘줄 때 말씀드릴게요. 지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런데 저는 봤어요. 장갑 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구를 잡는 손, 모니터를 확인하는 손, 간호사에게 지시하는 손, 전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프로답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손만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자, 지금 힘주세요. 저는 힘을 줬어요. 온 힘을 다해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그 사이로 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전공의 때부터 수없이 했을 말. 수백 명의 산모한테 했을 말. 그런데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 번만 더 힘주세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침대 난간을 부러뜨릴 것처럼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응애. 첫 번째 울음이 터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울음소리. 그런데 분만실 전체를 채울 만큼 크게 들렸어요. 첫째 나왔습니다. 여아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받아 올렸어요. 작고 빨갛고 쭈글쭈글한 생명. 저는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어요. 눈물 때문인지 탈진 때문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잠깐만요. 둘째도 나와야 해요. 힘 빼지 마세요. 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이에요. 저는 남은 힘을 전부 짜냈어요. 응애. 두 번째 울음. 둘이 동시에 울었습니다. 분만실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둘째도 여아입니다. 둘 다 건강해요. 그 순간 지호가 멈췄습니다. 둘째를 받아든 채로, 작고 빨간 아이를 두 손에 안은 채로 그이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이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흐르지 않았습니다. 참고 있었어요. 이를 악물고 턱에 힘을 주고 전문의의 표정을 유지하면서. 하지만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지호도 알았습니다. 37주, 쌍둥이, 그리고 이혼 시점. 의사인 그이가 계산을 못했을 리가 없었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받아갔습니다. 지호가 장갑을 벗었어요. 장갑 아래 손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이가 저를 내려다봤어요. 마스크를 아직 쓰고 있었지만 눈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눈이 말하고 있었어요.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나으려 했어? 왜? 저도 그이를 올려다봤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산더미 같았어요. 왜 나를 버렸냐고. 왜 믿어주지 않았냐고. 왜 하필 여기에 있냐고. 그런데 입에서 나온 건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건강해요? 아이들이. 지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마스크 위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건강합니다. 그 건강합니다가 의사로서의 대답인지 아버지로서의 대답인지 둘 다였을 거예요. 분만이 끝나고 간호사가 저를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지호는 분만실에 남아 있었어요. 제가 나갈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에 실려 문을 나서는 순간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지호가 빈 분만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갑을 벗은 손으로 분만대 가장자리를 잡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본 그 사람. 제 아이들을 받아준 사람. 분만실에서 울고 있던 사람. 잠이 쏟아졌어요. 탈진이었습니다. 의식이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들린 건 복도 어딘가에서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였어요. 둘이서 울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도착했다고, 여기 있다고.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디인지 몰라서 한참을 멍하니 올려다봤어요. 소독약 냄새, 먼 곳에서 들리는 기계음, 창문 너머로 흐릿한 아침빛,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떠올랐어요. 새벽의 진통, 택시, 분만실, 수술 등,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그 사람의 눈. 벌떡 일어나려다 온몸에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랫배가 쑤시고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팔에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옆을 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보호자 의자, 접힌 담요 하나 없는 텅 빈 의자. 그런데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뭔가가 놓여 있었어요. 수국이었습니다. 연한 보라색 수국 한 다발. 비닐 포장도 안 된 채 물이 담긴 종이컵에 꽂혀 있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수국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거든요. 꽃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이걸 누가 놓고 갔는지 확인하는 게 무서웠거든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산모분 깨셨어요? 컨디션 어때요? 아이들은요? 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아이고, 걱정 마세요. 둘 다 신생아실에서 잘 자고 있어요. 건강합니다.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잠깐, 이 꽃은 누가? 간호사가 수국을 보더니 말했어요. 아, 그거요. 새벽에 당직 선생님이 놓고 가셨어요. 당직 선생님. 강 선생님이요? 네, 강지호 선생님. 산모분만 담당하셨던 분이요. 간호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담당 의사가 환자한테 꽃을 가져다 놓은 것 정도로 생각하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수국을 바라봤습니다. 포장도 안 된 꽃. 2년 전에도 그랬어요. 포장도 안 된 꽃 한 송이를 컵에 꽂아놓고 아무 말도 안 하던 사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2년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저 간호사님. 네. 그 선생님이 그 뒤로 또 오셨어요? 간호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좀 특이하긴 했어요. 특이하다. 분만 끝나고 당직 교대 시간이었거든요. 보통 교대하면 바로 관사로 가시는데 강 선생님은 안 가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신생아실 앞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밤새 거기 계셨어요. 저희가 교대하면서 봤는데 새벽 5시에도 계시고 6시에도 계시고 유리창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 그리고 신생아실 담당 간호사한테 직접 확인도 하셨대요. 체온, 수유량, 황달 수치까지. 담당도 아닌데 왜 그러시나 했죠. 간호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열정적인 선생님이시네요. 열정. 그게 아니에요. 그건 열정이 아니에요. 신생아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간호사한테 부탁해서 휠체어를 빌렸어요. 아직 걷기에는 무리였거든요. 복도를 지나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 너머로 작은 침대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투명한 아기 침대 안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윤서연 아기 1, 윤서연 아기 2.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작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작은 사람이 있구나 싶을 만큼 눈을 꼭 감고 주먹을 말아쥐고 가끔 입을 오물거리면서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유리에 손을 대었습니다. 안녕.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입모양으로만 말했어요. 엄마야. 그때 신생아실 간호사가 안에서 다가오더니 유리창 너머로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아기 침대 옆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이번 아기 체온 36.7도 정상, 수유량 확인 요망, 인큐베이터 온도 0.5도 상향 조정 완료. 글씨체를 알아봤습니다. 지호의 글씨. 수술 기록지에서 수백 번 봤던 각지고 또박또박한 그 글씨. 이 사람이 새벽에 여기 서서 이걸 하나하나 확인한 거였어요. 담당 의사도 아닌데, 당직이 끝났는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저 멀리서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호였어요. 오늘은 수술복이 아니라 흰 진료 가운이었습니다. 가운 안에 네이비색 셔츠, 목에 청진기, 한 손에 차트 몇 개를 끼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직 저를 못 본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휠체어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20m, 15m, 10m. 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이가 멈췄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 걸음이 굳었어요. 저도 멈췄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2년 만에 마스크 없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어요. 지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2년 전보다 야윈 것 같았어요. 광대뼈가 조금 더 도드라졌고 눈 밑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얼굴, 어젯밤 분만실에서 울었던 얼굴. 그런데 눈은 똑같았어요. 어둡고 깊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그 눈. 저는 뭔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지호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빠르게, 마치 저를 보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옆 복도로 꺾어 사라졌습니다. 거의 도망치듯이. 저는 텅 빈 복도에 혼자 남겨졌어요. 입을 열었다가 그대로 닫았습니다. 하려던 말이 목구멍에 걸려서 내려가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하려고 했습니다. 꽃, 그리고 아이들. 밤새 지켜줘서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이미 없었어요.
그날 오후 수유를 하러 신생아실에 갔습니다. 아이들을 안았어요. 한 명씩 작고 따뜻한 생명. 첫째를 안았을 때 아기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젖을 찾는 거였습니다. 작은 입이 오물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둘째를 안았을 때 아기가 제 손가락을 잡았어요. 새끼손가락을 놀라울 만큼 세게.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올 때 처음으로 안아준 손은 아버지의 손이었어요.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손. 그걸 아이들은 모르겠지요. 그런데 저는 알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둘째를 받아들고 울음을 참으면서 멈춰 섰던 그 사람. 그이도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라는 걸. 저녁에 병실로 돌아오니 침대 옆 테이블에 또 뭔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닐봉지 하나. 안에 들어있던 건 산모용 미역이었어요. 국산 미역 한 봉지. 그리고 참기름 한 병. 소고기 한 팩. 미역국 재료였습니다. 봉지 안에 메모는 없었어요. 아무 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출산하면 미역국을 끓여 먹는 거.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거. 그런데 이걸 사다 놓은 건 제가 끓여 먹을 사람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라는 걸 아니까. 혼자 먹어야 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재료라도 갖다 놓은 거예요. 미역 봉지를 꽉 쥐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안 하면서, 얼굴을 마주치면 도망치면서, 이런 걸 갖다 놓는 사람. 왜 이러는 거야? 혼잣말이 나왔어요.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 한 명이 제 병실에 들렀습니다. 이 간호사는 좀 수다스러운 편이었어요. 수액을 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모분, 어제 좀 쉬셨어요? 네, 좀요. 다행이다. 쌍둥이라 힘드실 텐데. 수액을 연결하다가 간호사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 참. 산모분, 혹시 강지호 선생님 잘 아세요?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왜요? 아니, 좀 이상해서요. 어제도 밤에 신생아실 앞에 계셨거든요. 또, 어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께도 그랬대요. 밤 10시쯤 당직 끝나면 바로 관사로 가셔야 하는데 신생아실 앞에서 1시간씩 서 계시대요. 숨이 막혔어요. 우리끼리 좀 얘기가 됐거든요. 강 선생님이 원래 좀 특이하시긴 한데. 특이하시다니요? 여기 오신 지 석 달 됐는데 회식도 안 나오시고 항상 혼자 드시고 말수도 거의 없으시고. 석 달. 석 달 전에 이 병원으로 왔다. 아, 그리고 하나 더요. 간호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왼손 약지에 반지 자국이 있대요. 반지는 안 끼시는데 자국은 선명하대요. 결혼하셨다가 이혼하신 것 같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반지 자국. 2년 전에 이혼했는데 아직 반지 자국이 남아있다는 건 그 뒤로도 한동안 끼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산모분,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지셨는데. 아,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수국, 미역국 재료, 밤새 신생아실 앞에 선 그림자, 아기 체온을 직접 확인한 메모, 복도에서 도망치듯 사라진 뒷모습, 약지의 반지 자국. 이 사람이 대체 왜 이러는 건지 머릿속이 엉켜서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이잖아. 사진을 보여줬을 때 아무 말도 안 했던 사람이잖아. 이혼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왜 새벽에 꽃을 가져다 놓고, 왜 밤새 신생아실을 지키고, 왜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이런 짓을 하는 건데? 왜 그래, 진짜.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복도 저편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울음소리 사이로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 서 있을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유리 너머 두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을 그 사람. 아무한테도 아이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무슨 눈물인지 모르겠었습니다. 미움인지, 원망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그 전부인지. 퇴원 전날이었습니다. 입원한 지 닷새째. 아이들은 건강했고 저도 회복이 빨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내일 퇴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퇴원하면 끝이었어요. 이 병원을 나가면 지호와 다시 마주칠 일도 없을 거였습니다. 5밤 동안 말없이 꽃을 놓고 미역국 재료를 갖다 놓고 신생아실을 지키던 그 사람과 한마디도 나누지 못한 채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게 싫었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게 무서웠어요. 이대로 나가면 평생 모를 것 같았거든요.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왜 밤마다 신생아실 앞에 섰는지, 왜 2년이 지나도 반지 자국을 지우지 못했는지.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간호사한테 물었어요. 강지호 선생님 관사가 어디예요? 간호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관사요? 병원 뒤쪽 건물 3층인데 왜요? 전해드릴 게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해줄 건 없었습니다. 듣고 싶은 게 있었을 뿐이에요. 아이들을 신생아실에 맡기고 저녁 7시에 병원 뒤쪽 관사 건물로 갔습니다. 몸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천천히 걸었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층, 복도 끝에서 2번째 문. 간호사가 알려준 호수 앞에 섰어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왜 꽃을 놓고 갔어요? 왜 신생아실을 지켰어요? 왜 도망쳤어요?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을 두드렸어요. 3번. 안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지호가 서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벗은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이 병원에서는 낡은 회색면 티셔츠에 검은 트레이닝 바지, 맨발, 머리카락이 살짝 젖어 있었어요. 샤워를 막 한 것 같았습니다. 지호도 얼어붙었어요. 서연 씨? 씨. 병원에서는 산모분이었는데 지금은 서연 씨였어요. 들어가도 돼요? 지호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더 열었어요. 아무 말 없이 관사 안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원룸이었어요. 병원 관사니까 작은 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방 안의 풍경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책상 위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액자에 넣은 사진 한 장. 우리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저와 지호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 2년 반 전.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날. 저는 그 사진을 이혼할 때 다 버렸거든요. 한 장도 안 남기고. 그런데 이 사람은 액자에 넣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봤어요. 지호가 막지 않았습니다. 스카프? 제가 결혼 전에 즐겨하던 아이보리색 실크 스카프. 이혼하면서 짐을 챙길 때 빠뜨리고 간 거였어요. 그걸 지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접지도 않고 구겨진 채로 마치 손에서 놓지 못한 것처럼. 서랍 안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종이 뭉치가 있었습니다. A사 용지 수십 장. 인쇄된 것도 있고 손글씨도 있었어요. 들어서 봤습니다. 이혼 서류 사본이었어요. 그런데 여백마다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호의 글씨,
사진 합성 가능성, 그림자 방향 불일치. 탐정업체 확인 필요, 어머니 카드 내역 추적. 카카오톡 캡처 원본 대조 시간대 불일치. 서연이 전화번호 해지 10-XXXX 번호 변경 추적. 강릉, 속초, 제주, 주민등록 열람 불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이 사람이 진실을 파헤친 기록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호가 창문 쪽에 서 있었어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이혼하고 6개월 뒤, 6개월이나 걸렸어요? 사진이 너무 정교했어. 합성인 줄 몰랐어. 지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이 이상했어. 보고 싶다가 원래 문맥에서 뜯어낸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 어떻게요? 그 동기한테 직접 물어봤어. 원래 대화는 이 논문 자료 보고 싶다였어. 숨이 막혔습니다. 보고 싶다. 그 세 글자 때문에 제 세상이 무너졌는데 그게 논문 자료를 보고 싶다는 말이었다니. 사진은요? 탐정 업체를 찾아갔어. 어머니 이름으로 의뢰된 건이 있었어. 사진 합성까지 포함해서. 지호가 처음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빨갰어요. 전부 어머니가 꾸민 거였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고르게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혼할 때, 사진을 들이밀었을 때, 제가 말 안 하면 인정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지호가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때는 나도 몰랐어. 뭐려?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 지호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사진을 봤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어. 당신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진이 거기 있으니까. 어머니가 울면서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침묵한 거예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증거가 없었어. 확실하지 않은 말로 당신을 더 흔들고 싶지 않았어. 그 침묵이 나한테는 인정이었어요. 알아. 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다 내 잘못이야. 그 뒤로 뭘 한 거예요? 저는 책상 위에 메모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지호가 창문에서 돌아서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혼하고 한 달 뒤에 어머니한테 다시 물어봤어. 탐정을 왜 붙였냐고. 대답이 이상했어. 앞뒤가 안 맞았어. 그래서요? 석 달 걸렸어. 탐정 업체를 찾고 합성 흔적을 확인하고 카카오톡 원본 대조하고 이혼 서류를 다시 꺼내서 처음부터 전부 다시 봤어. 지호가 서랍 안에 종이 뭉치를 내려다봤습니다. 6개월째에 확실해졌어. 전부 어머니가 꾸민 거라는 걸. 확실해진 다음에는요? 지호의 눈이 흔들렸어요. 당신을 찾았어. 전화했어.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 저는 이혼 후 번호를 바꿨거든요. 지호의 번호를 보면 전화를 받을 것 같아서. 카카오톡도 차단되어 있었어. 주소는 이미 이사간 뒤였고. 지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주민등록 열람을 시도했는데 안 됐어. 자격이 없었어. 이혼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들한테 물어봤어. 아무도 몰랐어. 대학 동기한테도 연락했어. 내가 다니던 꽃집 사장님한테도 전화했어. 서울 떠난 건 아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1년 반이야. 지호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1년 반 동안 찾았어. 주말마다 차 타고 돌아다녔어. 이 사람이 갈 만한 데가 어딜까? 바다를 좋아했으니까 해안 도시를 다 다녔어. 속초, 양양, 강릉, 포항, 통영. 숨이 멎었어요. 강릉도 왔어?
3번. 왜 못 찾았어요? 이름으로 검색할 수 없었어. 원룸도 현금 거래면 기록이 안 남으니까. 지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3달 전에 이 병원 산부인과에 자리가 났어. 여기로 온 거예요? 일부러? 강릉이었으니까. 혹시나 해서. 혹시나. 1년 반을 찾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강릉의 병원에 지원한 거였어요. 그리고 2주 전에 산모 예약 차트에서 윤서연 이름을 봤어. 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 보는 건 아니었어요. 분만실에서도 봤으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도 없고 수술복도 없고 의사라는 가면도 없이 그냥 울었어요. 1년 반 동안 매일 후회했어. 그때 왜 한마디를 못했을까? 왜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말을 못했을까? 왜 당신을 붙잡지 못했을까? 지호 씨, 당신이 쌍둥이를 임신한 것도 몰랐어. 차트 보고 알았어. 37주 쌍둥이. 보호자 연락처 빈칸. 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보호자 란이 비어 있는 거 보고 숨을 못 쉬겠었어.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이 병원에서 2주 동안 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자격이 없었어. 자격이요? 당신을 버린 건 나야. 어머니 말만 듣고 확인도 안 하고 이혼 서류에 서명한 건 나야. 그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다시 당신 앞에서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복도에서 당신 얼굴을 보면 무너질 것 같았어. 지호가 눈을 감았어요. 분만실에서 당신 배 위에 내 아이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다리에 힘이 없었어. 손이 떨려서 기구를 잡을 수가 없었어. 봤어요. 떨리는 거. 프로니까 억지로 한 거야. 그런데 둘째를 받아들었을 때, 아이가 내 손에서 울었을 때, 지호가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가 아버지라는 게 그 순간 온몸으로 느껴졌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둘 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서랍 안에 스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구겨진 채 2년을 서랍 안에 있었던 저의 스카프. 이거 왜 가지고 있었어요? 지호가 대답 대신 창밖을 봤어요. 한참 뒤에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버리면 진짜 끝인 것 같아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결혼 반지도요? 간호사가 그러던데 반지 자국이 아직 있다고. 지호가 왼손을 내려다봤어요. 약지에 옅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2년 된 자국. 반지를 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어요. 이혼하고도 1년은 끼고 있었어. 왜요? 빼면 인정하는 거니까. 빼면 인정하는 거니까. 서류에 서명하고 제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고 연락이 끊기고 번호가 바뀌고 그래도 이 사람은 반지를 빼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스카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화나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나죠. 그래. 화낼 자격이 있어. 화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억울한 거예요. 지호의 눈이 흔들렸어요. 2년이에요. 2년 동안 저 혼자 원망하고, 혼자 울고, 혼자 강릉까지 도망쳐서 혼자 아이를 키우려고 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매일 밤 당신 전화번호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누르고 싶었어요. 무서워서 못 눌렀어요. 서연아. 2년 만에 들은 그 호칭. 서연 씨가 아니라 서연아.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았어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알리고 싶었어요. 아이들 아빠한테. 그런데 그래서 뭐 하면 어떡하나. 그게 내 아이인지 어떻게 아냐 하면 어떡하나. 나는 절대. 알아요. 지금은 알아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잖아요. 당신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으니까. 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사 바닥에, 제 앞에, 미안해. 고개를 숙였어요. 깊이, 늦어서 미안해. 그때 말 못해서 미안해. 혼자 두어서 미안해. 저는 그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34세의 남자. 2년 전까지 매일 아침 밥을 해주던 사람. 포장도 안 된 꽃을 컵에 꽂아놓던 사람.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서 손이 떨리던 사람. 1년 반 동안 저를 찾아 해안 도시를 돌아다닌 사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강릉에 온 사람. 분만실에서 제 아이를 받으면서 온 사람. 밤마다 신생아실 앞에 서서 아기 체온을 확인한 사람. 수국을 놓고 미역국 재료를 갖다 놓고 한마디도 못하고 도망친 사람. 미워하고 싶었어요. 2년 동안 미워했으니까. 매일 밤 이 사람을 원망하면서 잠들었으니까. 그런데 미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워했던 건 저를 버린 강지호였어요. 지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건 저를 찾아 1년 반을 헤맨 강지호였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호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렸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느껴졌습니다. 일어나요. 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투성이 얼굴.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때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지 않은 거예요? 미안해. 왜 한마디만 하면 됐는데. 미안해. 왜 나 혼자 두고. 말이 더 이어지지 않았어요. 목이 너무 메어서. 지호가 일어나서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았어요. 조심스럽게. 부서질까봐. 밀어낼까봐. 떨리는 팔이었습니다. 저는 밀어내지 않았어요. 2년 동안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거든요. 그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지호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떨어진 건 저였습니다.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아이들 보러 갈래요? 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도 아이들 아빠잖아요. 그 말을 한순간 지호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천장을 올려다보고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아빠. 그 단어를 처음 들은 것처럼, 아니, 처음 허락받은 것처럼. 가자. 저는 먼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지호가 뒤따라왔어요. 반 발짝 뒤에서 조용히 병원 복도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걸으면서 느꼈어요. 지호가 슬쩍 바깥쪽으로 섰습니다. 2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나란히 걸을 때 아무 설명 없이 바깥쪽으로 서던 사람. 달라진 게 없었어요. 이 사람은 2년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 나란히 섰어요. 두 아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작고 빨갛고 세상에서 제일 작은 사람 둘. 지호가 유리에 손을 대었어요. 오른손, 왼손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왼손이 미세하게 제 쪽으로 움직였어요.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끼손가락 하나만큼의 거리에서 멈춰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피하지도 않았어요. 퇴원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야 했어요. 원룸으로. 유모차 하나, 기저귀 가방 하나, 쌍둥이 둘. 짐을 정리하는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호였어요. 오늘은 흰 가운이 아니라 사복이었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셔츠에 검은 바지. 손에 카시트 2개를 들고 있었어요. 신생아용. 이거 없으면 택시도 못 타. 카시트를 준비 못했었거든요.
쌍둥이용 카시트가 얼마나 비싼지 알고 포기했었습니다. 빌린 거야. 병원 소아과에서. 거짓말인 거 알았어요. 카시트에 가격표 뜯은 자국이 있었거든요. 빌린 게 아니라 산 거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맙다는 말이 목에서 안 나왔습니다. 그 말을 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서연 씨, 지호가 카시트를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하나 부탁해도 돼? 뭔데요? 퇴원하기 전에 갈 곳이 있어. 어디요? 지호의 눈이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한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오명자. 2년 전 사진을 들고 와서 제 결혼을 부순 사람. 탐정을 고용하고 사진을 합성하고 카카오톡을 조작한 사람. 왜요? 끝내야 하니까. 지호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차갑다기보다는 이미 결심한 사람의 단단함이었어요. 같이 가줄 수 있어?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2년 전 피로연에서 눈도 안 마주쳐주던 그 얼굴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이건 내 싸움이기도 하다. 갈게요. 지호의 차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쌍둥이는 병원 신생아실에 잠시 맡겼어요. 간호사가 다녀오세요 하면서 웃었습니다. 강릉에서 서울까지 2시간 반. 차 안에서 거의 말이 없었어요. 지호가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지호가 말했습니다. 나 녹음 가지고 있어. 녹음이요? 어머니가 탐정한테 지시하는 통화. 3달 전에 확보했어. 숨이 막혔어요. 어떻게요? 탐정업체 직원이 양심에 찔렸대. 이혼까지 간 걸 알고 나서 내가 연락했을 때 통화 녹음 파일을 넘겨줬어. 지호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며느리 사진 합성 가능하냐? 카카오톡 대화 편집해서 캡처 만들어라. 이혼하게 만들면 성과금 준다. 다 들어있어. 성과금. 시어머니가 제 이혼에 성과금을 걸었다. 창밖이 흐려졌어요. 눈물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왜 경찰에 안 가져갔어요? 가족 일이니까. 그리고 경찰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 뭔데요? 어머니 앞에서 직접 트는 거지. 서울 강남의 대형 아파트. 오명자 여사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지호 아버지와 이혼한 뒤에도 재산 분할로 이 집을 가져갔다고 했어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호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괜찮아?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15층 버튼을 눌렀어요. 올라가는 동안 지호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내가 다 할게. 저를 보지 않고 말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을 보면서. 그런데 그 한마디가 2년 전에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혼자 싸웠거든요. 시어머니의 전화를 혼자 받고 혼자 참고 지호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짐이 되기 싫어서.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내가 다 할게라고 했어요. 2년이 늦었지만 코끝이 찡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지호가 눌렀어요. 아직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넓은 거실이 보였습니다. 오명자 여사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지호야? 시선이 저한테로 왔어요. 이게 뭐야? 오명자 여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놀람에서 경계로, 경계에서 분노로. 왜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거야? 이 여자. 2년이 지나도 이 여자였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어요. 앉으라니? 이게 무슨 짓이야? 이혼한 여자를 왜 우리 집에? 앉으세요. 한 톤 낮아졌습니다. 오명자 여사가 움찔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호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더니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머니, 하나만 물어볼게요. 뭘? 2년 전에 서연이한테 보여준 사진. 누가 찍었어요? 오명자 여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사진? 무슨 사진? 제가 여자와 걷고 있는 사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 어깨에 손 올린 사진. 그건 내가 이상해서 사람을 붙인 거지. 내가 야근이 너무 잦아서 사람을 붙인 게 아니라 탐정을 고용한 거잖아요. 오명자 여사의 입이 닫혔어요. 그리고 그 사진은 찍은 게 아니라 합성한 거잖아요. 무슨 소리를? 지호가 핸드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이 흘러나왔어요. 오명자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진은 자연스럽게 합성해야 해. 그림자랑 조명 맞춰서 프로한테 맡겨. 상대방 목소리,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톡 캡처도 만들까요? 당연하지. 보고 싶다, 이런 거 넣어. 확실하게. 상대방 목소리, 근데 사모님, 이혼까지 갈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게? 이혼해야지. 그게 목적이야. 빨리 해. 성과금은 이혼 확정되면 줄게.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남았어요. 저는 소파 뒤에 서서 그 녹음을 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벽에 기대지 않았으면 쓰러졌을 겁니다. 2년 전 이 사람이 저한테 한 말이 떠올랐어요. 미안하다, 서연아. 3개월 전부터라더라. 진심으로 안타까운 것 같았습니다. 울먹이기까지 했어요. 전부 연기였어요. 제 결혼을 부수면서 며느리 앞에서 울어 보인 거였습니다. 오명자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탐정업체 직원이 줬어요. 그 자식이 감히. 어머니. 지호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왜 이혼했는지 아세요? 뭐? 어머니가 만든 가짜 증거 때문이에요. 서연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잘못이 없긴.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맞지. 집안요? 지호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집안이 뭐가 중요해요? 제 아내였어요. 2년 동안 매일 저한테 밥 해주고 어머니한테 폭언 들으면서도 참고 한 번도 불평 안 한 사람이에요. 지호야. 그 사람이 지금 쌍둥이를 낳았어요. 오명자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제 아이예요. 어머니가 쫓아낸 며느리가 혼자 강릉에서 제 아이를 낳았어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오명자 여사가 저를 봤습니다. 제 얼굴을, 제 몸을, 출산 후 아직 부은 제 얼굴과 수척해진 몸을, 그 눈에 뭐가 스쳤는지 모르겠어요. 놀람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그냥 계산인지. 쌍둥이라고? 네. 그게 정말 내 아이가 맞아? 그 한마디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2년 전 제가 무서워했던 바로 그 말. 그 아이가 지호 아이인지 어떻게 아느냐? 현실이 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 전에 지호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한 번만 더 그런 말 하시면. 지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 녹음 파일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이혼교사, 전부 형사 고소할 수 있어요. 오명자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보내겠습니다. 이혼 후에도 어머니 명의로 남겨둔 강남 아파트,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되실지 아시잖아요. 협박이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지호 아버지는 이혼 후에도 전처한테 재산을 넉넉하게 남겨뒀다고 들었어요. 정이 남아서. 그런데 이런 짓을 했다는 걸 알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명자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너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어머니가 제 아내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호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저 사람은 2년 동안 혼자였어요. 저를 원망하면서 혼자 울고 혼자 강릉까지 도망쳐서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보호자 연락처 란이 비어 있었어요. 그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나는 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지호가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어요. 눈물이 섞인 비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 할 사람이에요. 아이가 둘이나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기분인 줄 알아요? 분만실에서 제 아이를 직접 받았어요. 의사로서. 아버지가 아니라 담당 의사로. 장갑 끼고 기구 들고 제 아이를 받으면서 웃지도 울지도 못했어요. 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거예요. 오명자 여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봤어요. 이 사람이 할 말을 잃는 모습을. 저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오명자 여사를 똑바로 보면서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떨리지 않았어요. 2년 전에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내 편에서 하는 말이라고 하셨죠. 울기까지 하셨잖아요. 저도 울었어요. 어머니 말을 믿었으니까. 오명자 여사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밤마다 그 사진이 떠올라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웃고 있는 사진. 합성인 줄도 모르고 매일 밤 그걸 떠올리면서 울었어요. 서연아, 나는. 끝까지 들으세요.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런 목소리가 나올 줄. 임신한 걸 알았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 아이한테 미안하다. 아빠 없이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 그게 첫 마디였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아빠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빼앗은 거였어요. 오명자 여사의 눈에 처음으로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계산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할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았어요. 가요. 지호한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려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명자 여사가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분해서 떠는 건지 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로 나와서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다리가 풀려서 벽에 기댔습니다. 지호가 옆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잘했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안 했으면 내가 대신했을 거야. 내 몫이니까 내가 해야 했어요.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슬쩍 옆으로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밀어내지 않았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 지호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네.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뭔데요? 지호가 핸들을 잡은 채 전방을 보고 있었어요. 고속도로 위로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뭐려? 우리.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타이어 소리만 났어요. 솔직히 말할게. 지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격 없는 거 알아.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다시 옆에 서겠다고 하는 건지 알아. 그런데 분만실에서 아이들을 받았을 때 하나만 생각했어. 뭔데요? 이 아이들 엄마 옆에 있고 싶다. 눈물이 나왔어요. 엄마 옆이 아니라 아이들 옆이겠죠. 아니, 지호가 처음으로 저를 봤어요. 신호에 걸려 차가 멈춰 있었습니다. 당신 옆이야. 빨간 신호등 불빛이 차 안을 붉게 물들였어요. 지호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없었어도 찾았을 거야. 1년 반 동안 찾은 건 아이들 때문이 아니잖아. 당신이 보고 싶었으니까.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지호가 다시 전방을 보고 출발했어요.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강릉에 도착한 건 해가 진 뒤였습니다. 병원에 들러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지호가 카시트에 아이들을 태우는 걸 옆에서 봤습니다. 서툴었어요. 의사라 아기를 다루는 건 익숙할 텐데 제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는 건 처음이니까. 버클을 잘못 끼워서 3번이나 다시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2년 전에 실수한 건 맞아요. 어머니의 거짓말에 속은 것도, 그때 침묵한 것도, 이혼 서류에 서명한 것도. 하지만 그 뒤에 이 사람이 한 것도 사실이에요. 6개월 동안 진실을 파헤친 것도, 1년 반 동안 해안 도시를 돌아다닌 것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강릉에 온 것도, 분만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제 아이를 받은 것도, 밤마다 신생아실을 지킨 것도, 수국을 놓고 미역국 재료를 갖다 놓은 것도, 그리고 오늘 어머니 앞에서 저를 지킨 것도,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어요. 2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호가 아이들을 안아서 데려다 줬어요. 한 명씩 조심스럽게. 좁은 원룸에 4사람이 들어서니까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유모차 옆에 카시트를 놓고 아기 침대 대용으로 쓰려던 바구니에 아이들을 눕혔습니다. 지호가 방 안을 둘러봤어요. 좁은 방, 곰팡이 냄새가 약간 나는 반지하, 창문 너머 주차장 벽.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이의 턱에 힘이 들어간 게 보였어요. 나갈게. 지호가 현관 쪽으로 돌아섰어요. 내일 아침에 올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 신발을 신으려는 지호의 등을 봤습니다. 2년 전 제가 이 사람의 등을 보면서 현관문을 닫았었어요. 그때는 다시 볼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지호 씨, 등을 돌린 채 멈췄어요. 아까 차에서 한 말, 대답 안 했잖아요. 지호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내려다봤어요. 바구니 안에서 나란히 잠든 2 아이. 이 아이들한테 아빠가 필요해요. 지호의 숨이 멈추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개를 들어 지호를 봤어요. 나한테도 필요해요. 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턱으로 흘러내렸어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해요. 급하지 않으니까. 응. 처음부터. 다시. 응.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턱이 떨리면서 저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장갑도 없이, 의사가운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지호의 손이 뜨거웠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하지만 놓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잡았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먼저 잡았으니까. 1년 뒤, 강릉 바닷가에서 차로 10분 거리, 작은 아파트 3층.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숨소리가 들렸어요. 지호가 자고 있었습니다. 제 쪽으로 돌아 누운 채
한쪽 팔이 제 허리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무의식 중에 안고 자는 버릇. 2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달라진 건 하나 있었습니다. 왼손 약지에 반지가 있었어요. 제 약지에도 새 반지였습니다. 2년 전 결혼 반지가 아니라 석 달 전에 같이 고른 반지. 지호가 골라준 게 아니에요. 둘이 같이 갔습니다. 강릉 시내 작은 보석 가게에서 제일 심플한 걸로 골랐어요. 비싼 건 나중에 사줄게. 이게 좋아요. 진심이었어요. 비싼 게 필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6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소리가 먼저 났습니다. 응애. 거실에서요. 아, 시작됐다. 제가 일어나려는데 지호가 먼저 눈을 떴어요. 내가 갈게. 이불을 걷고 일어나는 동작이 빨랐습니다. 1년 동안 훈련된 몸이었어요. 거실로 나가는 지호의 등을 보면서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곧 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울어, 공주님? 배고파? 아빠가 분유 줄게. 그리고 둘째 목소리. 응애. 너도?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쌍둥이를 한 명씩 안아 올리는 소리. 분유통 여는 소리. 물 끓이는 소리. 1년 전 강릉 원룸에서는 이 소리를 혼자 들었어요. 새벽마다 혼자 일어나서 혼자 분유를 타고 혼자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부엌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 2년 전 신혼 때 매일 아침 들었던 그 소리.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돌아왔구나. 이 소리가 돌아왔구나. 아침 식탁에 넷이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유아용 의자에 하나씩. 이름은 강하은, 강아린. 하은이가 먼저 태어났어요. 분만실에서 첫 번째로 울었던 아이. 성격이 급해서 뭐든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하린이는 둘째. 느긋하고 잘 웃었어요. 지호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표현은 안 하는데 눈으로 다 말하는 아이. 하은아, 입 벌려. 지호가 이유식을 떠서 하은이 입에 넣었어요. 하은이가 반만 먹고 반은 턱에 흘렸습니다. 아이고. 지호가 수건으로 닦아주면서 웃었어요. 웃는 얼굴. 이 사람이 이렇게 자주 웃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2년 동안에도 이만큼 웃지 않았어요. 하린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까만 눈으로. 그리고 씩 웃었습니다. 잇몸이 훤히 보이는 웃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온몸이. 왜 웃어? 지호가 물었습니다. 저한테. 아, 몰라요. 몰랐어요. 그냥 좋았어요. 이 아침이. 이 식탁이. 이 사람들이. 지호는 강릉병원 산부인과에 정식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하고 당직이 없는 날은 저녁 6시에 퇴근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하루는 그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아이들 분유를 주고 6시에 이유식을 만들고 7시에 저랑 아이들이랑 같이 아침을 먹고 7시 반에 아이들 옷을 갈아입히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8시에 출근. 퇴근 후에는 6시 반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7시에 같이 저녁을 먹고 8시에 아이들 목욕을 시키고 9시에 재우고 그리고 아이들이 잠든 뒤에 식탁에 앉아서 저한테 물었어요. 오늘 가게 어땠어? 꽃집을 다시 열었거든요. 반지하 원룸 근처의 그 가게가 아니라 바닷가 쪽 상가에 새로 얻었어요. 지호가 보증금을 보태줬습니다. 오늘 주문 3개나 들어왔어요. 결혼식 꽃. 잘 됐네. 지호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식탁 위에 뭔가를 올려놓았어요. 수국 한 송이. 포장도 안 된 수국. 가게 앞에 있길래. 거짓말. 병원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에 꽃집이 없거든요.
일부러 돌아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그리고 컵에 물을 받아서 꽂아 놓았습니다. 2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재혼 신고를 한 건 퇴원 후 3개월 뒤였어요. 급하지 않았습니다. 지호도 저도 처음 한 달은 그냥 같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돌보면서, 나란히 걸으면서, 밤에 이야기하면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지호가 고백한 건 퇴원 2달 뒤 어느 저녁이었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았는데 둘 다 보고 있지 않았어요. 서연아, 네. 나랑 다시 결혼해 줄 수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프로포즈예요, 이거? 맞아. 반지도 없이? 내일 같이 사러 가자. 웃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진짜 2년 전에도 프로포즈가 이랬거든요. 반지도 없이 갑자기 결혼하자 해놓고 다음날 같이 반지를 사러 갔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한 글자. 지호가 저를 봤어요. 진짜? 진짜요. 그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세게 부서질 만큼 귀 옆에서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르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지호가 속삭였어요. 기다려줘서 오명자 여사 이야기를 해야겠죠.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지호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간. 그리고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손편지. 지호 앞으로 온 게 아니라 제 앞으로 왔습니다. 서연에게 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한참 동안 열지 못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변명하지 않겠다.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라는 걸 안다. 다만 지호가 내 옆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길 바란다.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으니까. 사과는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게 오명자 여사라는 사람이었어요. 편지를 지호한테 보여줬습니다. 지호가 한참을 읽더니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하겠지만 미움에 에너지를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건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제 몫은 이 아이들과 이 사람과 이 작은 집에서의 하루하루였어요. 지호 아버지가 찾아온 건 재혼 후 2달 뒤였습니다. 강민수 씨, 62세, 오명자 여사와 이혼한 뒤 부산에서 살고 계셨어요. 지호가 전화로 모든 걸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이혼의 진실도 쌍둥이도 재혼도. 현관문이 열리고 흰 머리카락에 남자분이 서 있었어요. 지호를 닮은 눈, 깊고 과묵한 눈. 아버지, 지호가 말했습니다. 강민수 씨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유아용 의자에 앉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하은이와 낯을 가려 제 다리에 얼굴을 묻은 할인이. 강민수 씨의 눈이 젖었습니다. 이쁘다. 그게 첫마디였어요. 손주를 보면서 이쁘다. 그리고 저한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미안하다. 내 전처가 한 짓을 아버지로서 사과한다. 아버님, 고개 드세요. 아니야. 내가 숙여야 해. 강민수 씨가 올려다봤을 때 볼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고맙다. 지호 옆에 있어줘서, 아이들 잘 낳아줘서. 할인이가 그때 고개를 돌려서 강민수 씨를 봤어요. 낯선 사람인데 울고 있는 얼굴. 할인이가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강민수 씨의 큰 손가락을 잡았어요. 강민수 씨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지호가 옆에서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안아 올렸어요. 네 사람이
좁은 현관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돌잔치는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식당에서 했어요. 초대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강민수 씨, 꽃집 단골 아줌마 몇 분, 병원 간호사 2명, 미국에서 날아온 제 언니, 하은이와 하린이에게 돌 한복을 입혔어요. 분홍색 한복. 둘이 똑같은 옷을 입으니까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됐습니다. 돌잡이를 했어요. 하은이가 먼저. 이 아이는 성격대로 바로 손을 뻗었습니다. 잡은 건 청진기. 식당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아빠 닮아서 의사 되겠네. 지호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하린이는 한참을 물건들 앞에 앉아서 둘러봤어요. 신중하게.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잡은 건 싫다래. 장수. 강민수 씨가 박수를 치면서 눈물을 닦았어요. 오래 살아라. 건강하게. 할아버지가 다 해줄게. 저는 지호 옆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호가 슬쩍 제 손을 잡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손을 잡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항상 제가 먼저 잡았었어요. 올려다 보니까 지호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지만 웃고 있었어요. 왜요? 아니, 그냥 그 한마디에 담긴 것들을 저는 알았어요. 2년 전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서 떨리던 손. 1년 반 동안 해안 도시를 돌아다니던 주말. 새벽 분만실에서 마스크 뒤에 숨기던 눈물.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 그림자. 수국. 미역국 재료. 카시트. 무릎 꿇고 미안해하던 목소리. 어머니 앞에서 내가 다 알게 하던 등. 포장 안 된 꽃을 컵에 꽂아놓던 손. 전부 그냥에 들어 있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닦았습니다. 거실에 둘이 앉았어요. 창문 너머로 강릉 바다가 보였습니다. 밤바다. 달빛이 수면 위에 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서연아. 네. 행복해? 잠깐 생각했어요. 2년 전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됐어요. 지금은, 네, 행복해요. 진심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고, 돈은 넉넉하지 않았고, 원룸보다는 넓지만 여전히 좁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사람이 있었어요. 부엌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아이들이 웃었어요. 포장 안 된 꽃이 식탁 위 컵에 꽂혀 있었어요.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어요. 이 사람과의 행복은 항상 그런 거였습니다. 크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매일 같은 모양이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것. 지호 씨, 응, 고마워요. 뭐가? 돌아와줘서. 지호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 어깨에 담요를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어요. 웃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어디 안 가죠? 지호가 차를 건네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가라고 해도 안 가. 또 그런 말을. 진심이야. 진심인 거 알았어요. 이 사람의 진심은 항상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었으니까. 그날 밤 아이들 방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났어요. 둘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방에 가보니 하린이가 울고 있었어요. 하은이는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하린이를 안아 올렸어요. 왜 울어, 우리 하린이. 하린이가 지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저는 문 앞에 기대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1년 전 분만실에서 장갑 낀 손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었던 사람. 떨리는 손으로, 울음을 참으면서 지금 같은 손으로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장갑 없이 맨손으로, 떨리지 않는 손으로 할인이가 잠들었습니다. 지호가 조심스럽게 침대에 내려놓았어요. 이불을 덮어주면서 속삭였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 코끝이 찡했어요. 아이들 방을 나오면서 지호가 제 옆에 섰습니다. 나란히 바깥쪽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저는 2년 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믿음도, 제 자신도.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들은 돌고 돌아 다시 찾아왔어요. 다른 모양으로, 더 단단한 모양으로. 사랑은 한번 무너져도 진심이면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걸 알려준 건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포장 안 된 꽃을 컵에 꽂아놓고 아무 말 없이 바깥쪽에 서고 1년 반을 찾아 돌아다니고 분만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제 아이를 받아주고 밤마다 신생아실 앞에 서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